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랩입니다. 네, 오늘부터 1일 2분기 실적 브리핑이라는 코너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번째 기업으로 테크잉이라는 회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참고로 2분기 실적 브리핑이라는 거는 2분기 실적을 낸 기업들 중에서 호실적을 거둔 기업들을 차례로 골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일 이후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컸던 점을 감안해서 2분기 호실적 기업들 중 주가가 미처 이제 호실적을 반영하지 않거나 이런 기업들이 꽤 많아서 이런 코너를 준비하게 됐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테크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잉이라는 기업은 코스닥에 속한 기업이고, 자,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기계로 이송하는 핸들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2일 종가가 24,400원이고요. 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9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는 481위. 그래서 소형주는 아니지만 이제 중소형주 정도에 해당한다는 그런 정도 사이즈고요. 상장은 201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은 2002년 8월에 했고요. 그래서 설립된 지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어느 정도 이력을 좀 쌓은 장비 회사이고 상장한 지도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PBR을 보시면 PER이 15.7배, 그리고 PBR이 2.17배, 그리고 ROE가 13.7%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PBR 높은 편이죠. 2배가 넘어가니까요. 이제 고 PBR, 그리고 ROE는 뭐 중위권 정도 됩니다. 중상위권 13%. 그러니까 고 PBR, 중위권 ROE 정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회사에 대한 기대가 꽤 있다는 얘기인데요.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5년 PER 14.4배고 5년 PBR 1.78배입니다. 그래서 PER이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이제 조금 높아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5년 PER 이 평균에 좀 허수가 있는데 2019년에 이 회사가 그 파생상품 손실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감소하는 때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PER이 뭐 20배가 넘게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PER 상승은 이제 순이익 감소 때문에 영향이 컸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평균치를 높이는 바람에 실제로 5년 평균 10배에서 11배 정도 받던 기업인데 지금은 15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BR은 실제로 높아졌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5년 ROE는 14.6이고 지금은 13.7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약간 내려간 정도 상태인데 이 5년 ROE가 이 수치만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ROE는 꽤 등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장비업체 특성상 특정 기업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이 장비를 사가는 기업들은 공장을 짓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설비 투자라는 기업들이 장비를 사가게 되는데 이 설비 투자를 맨날 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장을 짓는데 그래서 이제 장비업체들은 대표적인 경기 변동형에 속합니다. 이 회사의 경기가 좋을 때는 고객사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객사가 투자 별로 안 할 때 이럴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ROE가 등락이 있다는 점 이게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OE 분석을 좀 보시면 일단 순이익률이 11.5% 그리고 회전율이 0.53배, 재무 레버리지가 2.26배입니다. 그래서 순이익률은 양호한 편이에요. 10%가 넘어가니까 양호한 편인데 주목해서 볼 거는 이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2.26이라는 거는 부채 비율이 126%, 그러니까 자본보다 부채가 많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이제 오늘부터 1일에서 다룬 기업들 중에서는 부채가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재무 안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무 레버리지를 가지고 낮은 회전율을 좀 커버하는 어느 정도 하는 회전율 0.53배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커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당 순이익이 1295원, 그 다음에 배당은 230원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대략 한 20% 정도 되는데 그 배당 수익률만 보면 지금 한 1.2% 정도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5년을 보면은 배당금이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220원, 230원 이 정도의 배당을 5년 동안 지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액 배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뭐 순이익이 2배가 된다든가 이런 회도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정도 사이즈의 배당을 하다가 나중에 큰 폭으로 달라지면 그때 또 배당을 늘리고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부채 비율만 봤을 때는 배당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빚이 많은데 배당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페이지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5년 평균 PER 계산할 때 2019년에 파생 손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있다는 것을 메모해놨으니까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더 회사에 대해서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이 회사는 2019년부터 순이익과 주가 모두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도 올라가고 빨간색 주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 51% 상승했고 올해도 2020년에 46% 주가가 오른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꽤 좋았죠. 2년 동안 거의 100%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주목받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순이익이 갑자기 확 급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파생상품 손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환율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제 파생상품을 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을 봅니다. 근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환율이 많이 올랐죠. 이러면서 이 회사의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이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순이익과 주가 흐름이 매우 유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과 주가는 같이 움직인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가치투자 쪽에서의 믿음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테크잉은 유사한 정도가 크죠. 그래서 얼핏 봐도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겹쳐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순이익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회사가 앞으로 그러면 이 회사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업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우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6%가 증가합니다. 또 컨센서스만 봐도 매출은 거의 컨센과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13%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2분기 회사의 그 실적을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고 실제로 예상보다 더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이 회사의 제품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반도체 검사 장비, 이게 핸들러 장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소모품 성격을 띠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COK라든가 인터페이스 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반도체 검사를 할 때마다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검사하게 되면 이걸 또 갈아 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출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편이고 그 외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 테크잉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2013년 6월에 인수한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부분이 또 매출을 잡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2분기 매출 성장을 이끈 거는 이 검사 장비 쪽에서 나왔다. 뭐 소모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검사 쪽은 부진했지만 장비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고 이 장비 쪽도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핸들러 검사 장비 쪽 이쪽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6% 늘었는데 순이익은 150%가 늘죠. 법전 순이익이 87%가 늘고요. 이게 컸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생상품 때문입니다. 이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했던 것이 올해 1분기까지만 반영되고 2분기부터는 환율이 안정되면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돼가지고 순이익률 증가율이 훨씬 영업이익보다 높았습니다. 참고로 2분기에 빈메모리 관련 장비 매출이 이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88억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40억 대비해서 거의 120%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2분기는 빈메모리 장비로 성장을 좀 더 가속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인 뭐 보시면은 사실 이 장비 업체들의 제품은 봐도 육안으로 구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전공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장비들은 역할 정도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라는 거는 반도체 칩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동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왜 빠졌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삼성전자는 세메스라는 자체 자회사가 이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잉하고 사업이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거는 세메스가 하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 테크잉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체인지 오브 키트 이 부분이 바로 COK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는 부품 장비고요. 그다음 인터페이스 보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갈아 껴줘야 되는 검사하는 이제 품목이 바뀌면 바꿔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보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핸들러하고 이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터 이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서 반도체들의 이동을 관할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를 대략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핸들러는 불량품을 일단 분류해내고 그 다음에 검사 장비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비메모리에 비해서 이 메모리 장비가 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관련 핸들러를 만드는 테크닉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소모성 매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소모성 부품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장비 업체들의 큰 고민이 뭐냐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실적 변동성이 큰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업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모성 부품을 만든다던가 매출을 유지하는 매출이 좀 있다던가 이런 기업들은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갖고 있는 실적 변동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변동성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받는 평가도 좀 다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장비 생산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조립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생산 설비는 다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2015년과 2017년 이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건물과 토지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사는 동탄에 있고 이제 공장은 안성과 아산에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세메스랑 사업량이 겹친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의 설비 투자 이쪽에다 이제 테크잉 물건을 납품하고 있고요. 대신에 테크잉이 삼성전자랑 아예 거래가 없는 건 아니고
테크잉이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트루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다가 소량 납품하는 정도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장기 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역시 변동성이 눈에 띕니다. 거의 모든 장비업체가 다 비슷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성장 사이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시면 이 장비업체들은 매출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런 식의 이제 굴곡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도 여기에 따라서 확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언제가 이제 실적의 정점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을 때 그때 주가도 가장 비쌀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때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 이후에 실적이 하락하는 사이클을 타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실적도 하락하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는 중에 있느냐 또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적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좋았던 시기도 있죠.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도 줄었던 이런 시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0% 내외로 양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 빨간색 그래프가 안 좋았을 때도 10% 정도는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도 영업이익률 10%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정비도 적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소모성 부품이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헐값에 하지 않고 나중에 좀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업체에 투자하실 때는 안 좋을 때 이 회사가 어디까지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2019년부터 이 회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비메모리 핸들러 장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성장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SK하이닉스가 공장 투자를 늘릴 때 메모리 핸들러 쪽도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가 회사에 현재 깔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안전성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 회사의 재무 레버리지가 2.26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20%라고 해서 안전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차입금이 1688억, 그 자산 대비 41%입니다. 저희 야투자에서는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이 40%가 넘어가면 꽤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과거에도 그러니까 2013년 이후 뭐 최근 몇 년 동안을 봐도 이 차입금 비중이 거의 일정하죠.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 이 정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을 특별히 뭐 갚거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을 어느 정도는 항상 쓰는 기업이죠. 그래서 차입금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차입금이 규모가. 절대 규모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산 대비 비중은 그대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자산도 같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회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산도 늘지만 거기에 맞춰서 차입금 늘린다는 거죠. 그렇게 번 돈하고 차입금도 합쳐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어떤 사업에다 쓰는 이런 모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차입금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입금 가지고 뭘 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15년하고 2017년에 이제 대규모 투자, 유증상 투자 이런 부분들 투자들을 했고 그 다음에 자회사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이 자회사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맡고 있는 ENC 테크놀로지, 그 다음 삼성전자에 납품한 트루텍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이런 데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이자 부산 비율로 9배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배는 되게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입금이 많아도 영업이익이 지금 정도만 나온다면은 차입금 유지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 회사는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업황 등락이 기본적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현재성 수준이라면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차입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회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분기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2분기 실적 증가를 이끌었던 이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가 진출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진출은 꽤 한지 오래됐는데요. 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은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시장 규모가 크죠. 거기에 걸맞게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도 메모리의 2배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가 노크를 계속했고요. 올해 2분기에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이 무선 이어폰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수요, 이 테스트 핸들러기 여기에 비메모리 핸들러 장비가 매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2분기에 88억 했고 상반기에는 100억의 매출을 기록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업계 매출액에서 비메모리 자료를 따로 빼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4년에 30억, 2015년에 10억, 뭐 40억, 고만고만 했던 게 2018년에 70억, 2019년 17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00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업에 공을 들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매출액이 100억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0% 성장한 그런 수치고 하반기에는 또 이제 펜리스 업체, 그 비메모리 펜리스 업체 두 곳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뭘 테스트할 거냐면은
RF칩이라든가 통신칩,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등 웨어러블과는 또 다른 종류의 부품이죠. 이런 식으로 회사가 핸들러 장비에 대한 경험들을 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성장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실적 성장 요인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도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된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뭐가 추가가 될 거냐면 이 SSD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 관련 테스트 핸들러 투자 사이클도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D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다른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 핸들러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도 이 회사가 진출을 해서 글로벌 낸드 업체랑 신규 SSD 버닝 장비 업체에 선정이 된, 이제 글로벌 낸드 업체가 새롭게 SSD 장비를 투자를 할 때 그때 버닝 장비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건 올해 말부터 초도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 내 본격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본업인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이 부분이 이제 호조를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후공정 투자가 이제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투자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 전환이 있습니다. 현재 주력인 DDR4에서 DDR5로 메모리가 전환되면 이 품목이 바뀌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COK라든가 또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것들이 다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들이 이걸 다 갈아 끼게 되면 여기서 또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이 부분들이 또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빈메모리,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 SSD, 그리고 내년에 메모리 이런 쪽의 이제 분야들에서 다 장비들이 이제 성장 포인트가 있어서 이 테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484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뭐 715억 이 정도로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꽤 있습니다. 현재 시총만 보면은 올해 예상치의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만 달성이 된다면 현재 시총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아주 높진 않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 회사가 좋았던 시절, 과거에 돈 잘 벌던 시절에 ROE가 25% 정도 됐었는데 이때쯤에 달성했던 PBR이 이 정도 되는 PBR인데 대략 2.5배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최근 뭐 7, 8년 동안 보여왔던 최고 PBR인데요. 현재 PBR 대비해서 이제 과거 최고 PBR이 한 15%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PBR이 점점 최고치로 점점 가겠죠. 그리고 ROE가 더 상승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 예상이라면은 실제로 ROE가 이제 더 높아져서 회사가 역대 최고 수준의 이제 말하자면 호황기로 접어들 거다. 이게 바로 이제 회사에 반영된 기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나와 있고 그 이유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SSD, 메모리 이 세 개 분야에서 모두 회사가 기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할 때 이것만 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순현금이 마이너스 1189억 거의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차입금을 다 갚아라 이렇게 되면은 1200억이 모자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파생 상품을 계속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사실 2008년에는 키코 때문에 크게 고생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키코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다시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회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회사가 수출 비중도 있고 해서 가입을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환율에 대한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가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가입된 손실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에서는 대규모 영업이익을 못 미치는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기업가치 평가에는 이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가서 좀 할인을 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평가에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회사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성장 포인트들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다면은 현재 주가가 아주 비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테크잉에 대해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부터 열리는 또 6번째 기업, 실적 브리핑 6번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